자, 교재 351페이지 피셨으면 이제 두 번째 챕터인 과세표준 부분과 관련돼서 나와져 있는 물적공제라는 거 들어갈게요. 자, 물적공제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 이게 물적공제라고 붙여드렸지만 그냥 본인 그리고 배우자, 부양 가족들이 무엇한 거? 쓴 돈에 대한 공제이다. 됐어요, 여러분? 그걸 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산출세액에서 빼주겠다 라고 하면 세액공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료 공제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연금보험료 공제는 무슨 부분에 해당되는 거냐면 우리 회사에서 국민연금 내시나요? 안 내시나요? 내죠.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회사에서 연금을 내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누죠. 그래서 누군가 50%를 내고 누군가 50%를 내죠. 자, 그러면 50% 중에 누가 내는 거? 회사가 내는 거, 사업주가 내는 게 있고 근로자가 내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사업주가 내는 건 회사에 무엇으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서 정리를 끝낼 거예요. 근로자가 내는 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예수금이라고 처리를 하는 부분. 근데 이 예수금은 급여에서 미리 떼서 갖고 있다가 회사가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대납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금은 연말정산 때 여기에 들어와서 무엇 해주겠다? 나 공제를 받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어디서 자료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손으로 직접 칠까요? 아닐 거라고요. 분명 회사가 업무를 할 때, 아, 사원이 입사했어요 라고 하면 그 사원을 당연히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면 회사는 매월 뭘 줬을 것이다? 급여를 줬겠죠? 그럼 우리는 급여 자료라는 걸 입력해서 무엇했을 것이다? 우리 매달 원천징수 신고를 했을 것이다.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반기 신고를 했을 것이다. 어쨌든 급여 자료에 대한 입력하고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신고하고요. 이 급여 자료 입력할 때 무슨 부분? 왼쪽에는 급여를 얼마 줄 거고 우리 오른쪽에는 얼마를 떼서 얼마만 줄게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국민연금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또는 종합소득 신고할 때 내가 입력된 정보가 있다면 그걸 그냥 당겨간다고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면. 특히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급여 자료 입력해서 자료를 다 당겨가요. 그러니까 급여 자료 입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여러분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라고 한다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연금자가 붙은 건요. 지금 다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특별이란 표현을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근로자만 특별히 해줄게라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적연금과 관련돼서 당신이 무엇한 거 기여하거나 개인이 부담한 게 있었다라면 이 부분에 돈을 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종합소득 금액에서 전부 다 무엇 해줄게? 공제해줄게 라는 제도. 그럼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연금보험료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유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회사 다닐 때 국민연금에서 공제됐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 다만 유의사항에 보시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무엇에 대한 부분? 실제 납부한 과세 기간에서 공제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종합소득이라고 표현해드렸으니까 자, 회사에서 낸 것도 있지만 지역으로 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과 뭐 건강보험 이런 거 얘기할 때 4대 보험은 우리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 그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가입하는 거. 그런데 어디서? 지역에서 가입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사업장에서 가입 안 하겠죠. 전 근로계약된 게 지금은 없어요. 현재는. 그럼 저는 지역가입자예요. 저 국민연금 내고 있고요. 이해됐어요? 네, 건강보험료도 내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지역가입자라고 해요. 그러면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낸 거 전부 다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슨 부분? 내가 지역으로 가입되는데 돈이 없어서 현재 11월 달 거부터 무엇하였다? 미납 상태이다. 그럼 여러분 청구서는 계속 오겠죠? 공제가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납부한 과세 기간에 공제한다. 그러니까 귀속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납부를 한 것만 들어갑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사업장과 지역을 다 써드렸냐면 지금 제가 직장을 안 다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가입자였어요. 지역가입. 그래서 지역가입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저는 5월 15일까지 지역가입으로 있다가요. 저는 어디에?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가입에서 어디로 바뀌었다? 사업장 가입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5월 16일부터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냐면 현재 저는 근무 상태래요. 그럼 여러분 지역 가입했을 때 나 납부한 거 있어 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사업장에 가입했은 게 당연히 50% 납부를 또 했었겠죠.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지역 가입과 사업장 가입한 부분에서 냈던 거 두 개 다 되느냐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다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되는 게 있고 다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그러니까 근로 기간 내에 있는 것만 해줄게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장과 관련돼서 노동이 일어났던 부분만 해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금처럼 보여진 연금보험료는 아니 그거 따지지 마.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국민연금 냈어? 그럼 다 해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기간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은 한 2년 전에 냈던 것 같아요. 최근 문제는 또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죄다 틀리고 나왔습니다. 왜 또 틀렸을까요? 안 따지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반드시 근로기간을 따져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셔서 연말정산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확인할 게 뭘까요? 종업원이 나 5월 달까지는 지역으로 냈던 거 있는데 그거 해줘라고 하면 네, 내세요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길까요? 사업장에서 넣었던 건 급여자로 입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연말정산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500이었다. 라고 하고 지역에서 냈던 건 200이었다. 그럼 200이 안 뜨잖아요. 그럼 200은 여러분 직접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 써드릴까요? 근로기간 관계없음. 근로기간 무관. 그래서 이 근로기간 무관이 연금자 붙은 건 다 근로기간 무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연금이라면 여긴 연금보험료죠? 뒤에 가면 개인연금저축이 있을 거고요. 뒤에 가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근로기간 다 안 따져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나간 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간 무관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자 붙은 것 또 하나 조심할 거. 본인 거밖에 안 돼요. 본인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본인이 부담한 것만 된다. 그럼 제가 뒤에 빠르게 얘기했던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세액공제 모두 다 본인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배우자 돈을 끼워 넣어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인 것만 가능하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국세청에서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냈던 돈들 모두 다 집계가 돼요. 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에 가면 모두 다 집계가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것 물어봐요. 국세청에 모여있는 건 500만 원인데 회사에 입력한 건 470만 원이래요. 그럼 누구로 넣어야 돼요? 라고 해요. 국세청 기준으로 넣습니다. 네, 국세청 기준으로. 그게 이제 업무에 가시면 할 일일 거예요. 시험은 그런 차익을 잘 안 줘요, 여러분. 지금 좀 지역과 사업장 가입번호 줄 수는 있는데 그런 얘기는 현재 안 내고 있어요. 그거를 거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론 자가 없어요. 현재 출제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2번은 이론에선 내지만 실기에선 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볼 수 있는 거. 왜냐면 우리가 전산실무는 근로소득자만 할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요. 그리고 그 대출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겠주가 일정 금액만큼 공제해 주겠다는 제도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들어왔는지 그거는 이 얘기를 그냥 보시면 되세요. 자,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 및 일정한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자가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을 연간 얼마까지? 200만 원까지 연금소득 금액에서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고령화가 접어들면서 소득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거로 무엇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연금소득이 있더라라고 하면 그 연금소득 금액에서 200만 원을 빼고 세금 산출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의 금액과 200만 원과 연금소득 금액 비교해서 무엇한 금액?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로 빼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특별소득공제. 여러분 특별소득공제는 계속 강조했어요. 무슨 부분을 머릿속에 가져가셔라. 아,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더라. 그리고 이 특별소득공제는 무슨 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가 있고, 그리고 무슨 부분? 조세특례 제한법상 우리는 전 길이가 여러분 조특법이라고 쓸게요.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국세청 서류에 가면 여러분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공제는요. 그 밖의 소득공제라는 글씨를 들어요. 그게 조특법상 조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요. 한시법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세법 개정할 때 연장이 안 걸리면 그 해까지로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걸 일몰 종료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근무를 한다면 이 용어가 뭔지는 아셔야 돼요. 그거로 끝난다. 됐을까요? 지금 신용카드가 항상 논란이에요. 2020년 기준 신용카드는 매우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쓴 건 얼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쓴 건 얼마, 이 조항들이 다 달라요. 근데 프로그램 개발자들 머리가 깨질 거예요. 어찌됐든 업데이트는 다 된 거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신용카드 때문에 복잡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기부금 때문에 또 복잡하다고 했었고, 근데 올해는 또 신용카드가 또 한몫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왜 신용카드를 얘기하냐면 신용카드가 여러분 대표적인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예요. 대부분이 소득법상 공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소득공제는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두 개로 무엇할 수 있다.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조세특례 제한법의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식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들어오고 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소득공제와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무슨 얘기가 될까요? 아, 보험료는 누구밖에 안 된다? 근로소득자밖에 안 되는구나. 아, 이 사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어? 그럼 누구밖에 안 된다? 근로소득자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집을 마련할 때요. 지금 은행에서 대출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근로소득이 없으면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전혀 공제가 되지 않아요. 근로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쪽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좀 넘기고 볼게요. 자, 보험료 공제부터 볼게요. 보험료. 자, 보험료 공제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연금에서는 근로기간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보험료는 벌써 무슨 글씨 들어요? 아,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냐면 이 사람이 1월부터 5월 15일까지는 직장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지역으로 냈던 게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5월 16일부터는 12월까지 무엇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10일 현재 근무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 놓고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자, 연금은 그거 따지지 말고 지역에서 냈던 거, 회사에서 냈던 거 전부 다 해줘라 라고 했지만,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니는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으로 부담했던 건강보험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5월 16일부터 직장에 들어가서 12월 30일 현재 근무 중이다. 이건 당연히 사업장으로 가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근로는 몇 월부터 시작하였다? 5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2월 달까지 근무 사실이 있는 건데 이 기간에 발생된 것만, 이 기간에 지출한 것만 무엇 해주겠다?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발생이라는 표현도 왜 쓰냐면 여러분 카드 대금은 추후에 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카드 대금은 사용한 월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출했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출이 아직 안 됐고 썼으니까 갚을 빚이 생겼는데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용이라는 의미가 들을 수도 있고 지출의 의미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12월 사이에 낸 보험료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때 냈던 보험료는 공제가 되지만 너가 1월부터 5월 15일까지는 지역가입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논란거리가 있어요. 무슨 논란거리가 있냐면 이 사람이 5월 1일부터 입사한 게 아니라 16일부터 입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할 계산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요. 일할 계산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월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출만 대주면 돼요. 5월 달이란 부분 전체를 끌고 가요. 일할 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근로기간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라. 여러분, 우린 지금 보험료 공제 얘기하죠? 뒤에 가면 보험료 세액공제도 똑같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뭘까요? 우리 공적보험료야. 공적보험료 뭐예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우리 실업급여 50% 낸다라는 얘기 해드린 적 있었어요? 고용보험료. 자, 그 부분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병에 대한 부분을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재산의 피해를 대비해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나는 어디 가다가 툭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까 봐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그건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보험 가입한 거죠. 그거는 세액공제 쪽으로 빠져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모두 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공적보험료이기 때문에 무엇하겠다? 전부 다 공제해 줄게. 너가 무엇한 거? 부담한 거. 내가 50% 부담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유용보험료에 근로자가 부담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디서 다 당겨오겠어요, 자료? 급여자료 입력이요. 네, 급여자료 입력에서 공제 항목으로 넣어놨던 거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국세청의 자료가 집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실 건 무엇이다? 국세청과 회사에 입력해서 우리 반영된 금액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자, 맞지 않다라면 일단은 국세청 기준으로 바꿔주셔라. 그리고 원인은 파악하셔야 돼요. 이유 파악은 반드시 하실 거. 실무자들 이거 안 맞아서 매번 손대시는 회사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맞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맞춰보실 것. 자, 그 다음 이제 주택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자, 주택자금 공제도 뭐가 붙어 있죠, 여러분? 근로기간에 무엇한 것만 인정하겠다? 아, 지출한 것만.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소득은 없었는데 아까처럼 5월 달부터 직장 다녔어요. 근데 1월 달에도 주택자금에 대한 무슨 부분이 있고 상환금액이 있고 그러면 1월부터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지출했던 건 무슨 부분?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연말정산 업무를 하려면. 근데 여러분 전체 금액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나와져 있는 한 장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한 3년 전에 입사를 했다. 그리고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다. 우리 회사 직장을. 그럼 상관이 없어요. 전체 금액 받으셔도.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 입사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근무지가 있었는지 종근무지가 있는지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니다 우리 회사 처음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물어는 보겠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만 근로가 있었다? 그럼 우리 회사 거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걸 빼야 되는데 그냥 12달치를 퉁 하고 주면 이게 몇 월 지출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무슨 부분 매월 지출 내역을 다 뒤에 붙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 가면 그거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인증서들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은행 인증서? 네, 그거 가지고 국세청 로그인 하실 수 있으시니까 로그인해서 한번 보세요. 네, 보실 수 있으시니까 본인 쓴 거 전부 다 보이거든요. 정말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가지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인정된다. 자, 그럼 이 주택자금 공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택을 무엇하지 않은 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래서 소유하지 아니한, 안 가지고 있다. 세대의 누구? 세대주.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인적공제 얘기할 때 주민등록등본 왜 받으라고 했는지 결론 끝났어요? 그쵸? 자, 주민등록등본에 뭐 써있다고요? 세대주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가족관계 증명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를 받는 거라고 했고 그러면 시험에서 세대주 얘기 글씨가 있으면 반드시 사원등록 쪽에 세대주 여부 체크박스 있어요. 반드시 선택 여부를 확인하실 것. 자, 그래서 이 세대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일단 이거로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무엇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너가 주택과 관련돼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는 부분에 내가 들어간 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무엇할 건데 상환하거나 갚을 것이다. 그러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이제 들어오는 주택자금이 이렇게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나도 있어요. 주택과 관련된 것 중에 월세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월세가 왜 못 들어오냐면 원래 월세까지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소득공제를 배우고 있죠. 그쵸? 근데 월세는 어디로 넘어갔다? 야 그거 소득공제에서 더 이상 해주지 말고 세액공제로 빼.
그래서 월세액, 세액 공제로 빠졌어요. 여러분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얘는 소득 금액에서 빼는 거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월세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안 들어오는 거고요. 됐을까요? 그러면 주택 마련 저축. 여러분 주택 마련 저축은 내가 미래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다. 청약.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입 안 하셨어도 부모님이 여러분의 명의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청약저축이거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부분. 자, 그 부분이 있었다면 그 금액이 몇 프로? 40% 인정해 줄게.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주택을 무엇하는 거? 여러분 임차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임차는 빌리는 거예요. 자, 집을 빌려 쓸 건데 그 빌려 쓰는 부분에 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주택 임차 차입금과 관련돼서 내가 원리금을 상환한 게 있다. 이런 원리금이라는 용어는 내가 원금과 누구를 같이 갚았다? 이자. 그걸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우리 차입금이 있었다라면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 40%까지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아, 저는 주택 마련 저축도 있고요.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도 있어요. 그럼 두 금액만 있었을 때 연 얼마?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은 아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아파트를 사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럼 제가 갖고 있었던 아파트 무슨 제공했을까요? 담보 제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저당을 잡혔다고 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저당을 잡히고 내가 돈을 빌려왔고 그걸 갚을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이죠. 그럼 얘는 원금은 인정이 안 돼요. 이자만 인정할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일단 제가 집을 살 때 빌린 돈이니까 여러분 전 집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무주택자여야 돼. 근데 너가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어? 하나는 인정할게. 그래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요. 그럼 부산 집을 팔고 서울에 집을 하나 사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딱 팔고 사지진 않아요. 가끔은 무슨 부분? 부산의 집이 조금 늦게 팔릴 수도 있고 팔긴 했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는 시기에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 살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내가 서울에 와서 그 집은 무엇 해야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과세 기간 내에 이게 팔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나 이 집이 안 나가서 여전히 집이 두 채야 2주택이 되는 거죠? 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였다가 팔면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못 팔아서 두 채가 되졌을 때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의 용어가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은 있다. 그래서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가 당연히 근로자 있고요. 이 부분에 무슨 부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빌린 돈이 있더라.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더라. 그러면 연 얼마까지? 500만 원. 근데 최대 얼마가 될 수도 있다? 1,800. 이 세 개가 다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전세거든요. 그럼 제가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세로 살다가 제가 집을 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원리금 상환했던 부분은 공제 대상에 들어와야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6월까지는 전세로 살면서 돈을 갚은 게 있고 근데 저는 드디어 7월에 집을 사서 현재 이 상태로 들어왔다. 그럼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저는 그럼 주택마련저축은요. 제가 집을 산 계기가 갖고 있었던 청약을 가지고 샀다. 그럼 여러분 이 집이 생기기까지 들어갔던 저축은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청약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샀다. 그러면 가하고 다가 있을 때 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경우에 다는 되지만 가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시험은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내요, 여러분. 업무는 그렇게 복잡하게 내지만 자 그리고 여기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특별소득공제가 아니라 무슨 부분 그 밖에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한도 계산을 할 때는 얘까지 포함해서 전체 한도로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로 뭉쳐준 거예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가도 이거 세 개가 뭉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여드린 거다라는 부분. 그럼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세부적인 얘기는 바로 뒤에 가면 나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 부분들. 자, 청약저축이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여러분 이 청약저축 납입액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마련저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다시 세부적인 얘기가 등장이 되는데 시험 목적상은 이 부분을 기억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한도 계산을 시키진 않을 거니까 300만 원까지 된다, 500만 원까지 된다, 최대 1800까지 된다 이거는 안 시킬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요거는 최소한 기억하고 가셔야 시험 보실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주다 보니까 이 강의를 분명히 연말정산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분도 있을 거예요. 자격증 공부도 있겠지만. 그런데 항상 조심하시라는 부분이 주택자금 공제인데요. 주택자금 공제는 자격증 공부로는 실제 업무에서 쓰실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인 얘기만 알려드리는 부분.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주택자금 공제 부분에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라고 해서 나와진 이자 상환에 봤더니 자, 취득단지 기준시가가 5억 이하예요. 근데 노란색의 내용을 가서 봤더니 201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3억, 2018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건 4억, 그리고 그 밑에 갔더니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국민주택 규모도 충족해야 되고 이렇게 요건이 계속 붙어요. 그 요건 모두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 부분 국세청 법령 내려 받으시면 실질적으로 몇십 장이 됩니다. 연역을 반드시 보실 거. 그래서 자격증에 있는 용어로는 절대 가져가지 못해요. 자격증은 그냥 그 해 자격증의 시험만 보시고 끝.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 주택대금 공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실 거.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이게 모입니다. 근데 국세청이 홈택스에 모여있는 자료만으로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판별 못해요. 반드시 근로자한테 받을 서류가 있고 내가 법을 다 펼쳐서 보셔야 됩니다. 업무는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시험은 매우 쉽게 냅니다. 가장 쉽게 낼 때는 법률권 충족 한 줄을 떠줘요. 그럼 그냥 넣으면 끝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 조금 난이도를 올린 데가 또 여기에요. 왜냐면 다른 데는 난이도 올릴 부분이 없어요. 이걸 올렸다는 얘기 뭐냐면 이 부분을 세세하게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자금은 무슨 관리를 반드시 해라? 업무하실 땐 연역이라는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 연역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법이 계속 바뀌었지만 우리가 여기 공제대상자라고 해서 넣어드린 이 부분은 몇 년 기준으로만 써드린 거다? 2020년 세법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빌린 시점이 다 같지? 않아, 여러분. 그럼 나 집 살는데 2020년도에 산 게 아니라 2013년도에 샀어요. 그럼 2013년도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냥 2020년 기준으로 그냥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연역이라는 걸 꼭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청약저축부터 볼게요. 청약저축은 반드시 무슨 확인을 한다? 총 급여액이 얼마 이하인자, 7천만 원 이하인자. 자,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택마련저축이 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그리고 과세 기간 중 무엇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택마련저축이랑 우리 마지막에 등장했던 무슨 부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은 사실상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내가 청약저축을 열심히 불입하다가 그 해에 무엇다 했다라면 그 청약으로 집을 샀다라면 이 청약은 이제 말소가 돼 여러분 추가 불입도 안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불입했던 건 공제가 돼요. 그 해만. 이해됐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동시적으로 공제가 안 돼요. 분명히 나는 집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무주택자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다 충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청약저축을 또는 종합청약을 무엇하고 있다라면 불입하고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겠다? 공제해주겠다. 이 법도 이제 연장법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인정되는 법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험 보는 시점에는 큰 문제는 없겠죠? 네.
법령이 뭐 일물 종료되는 거 아니니까. 됐을까요? 자, 그리고 무제한을 공제해 주신 게 아니고요. 연간 납입액 얼마? 24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240만 원이 넘어가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조건. 그럼 여러분 시험 목적상 반드시 확인할 건 뭐다? 총급여 7천, 무주택자, 세대주. 됐어요. 그 요건 반드시 확인하실 거. 요거는 업무에서도 바뀌는 건 없어요. 이 부분은. 자,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자, 요 부분은 그냥 무엇을 생각하셔라? 전세자금 대출. 자, 전세를 얻을 때 여러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돼요. 그러면 집주인이 동의를 하고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돈 제 통장에 안 들어요, 여러분. 무조건 집주인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받고 저한테 집을 내주겠죠. 그럼 저는 거기서 전세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집을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이거 공제가 안 돼요. 실무자들 제일 많이 치는 사고가 이거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소견했다가 뒤에 추징 들어와요. 뭐냐면 저는 지금 천안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남편은 실제 저희 집은 연고는 천안이에요. 근데 남편이 직장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남편은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천안에 집이 있고 그리고 저는 집에 전업주부라고 예의를 들게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금 천안에 있는 집이 지금 무슨 부분이었을 때 집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내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부산은 전세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혹이라도 대출이 되면 그 대출을 공제받을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죠.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근로자가 소견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손대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꼭 무슨 얘기다. 무주택 세대주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무엇할 것이다. 다 추징도로니까 각오는 하셔라. 여러분 추징도로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서류를 잘못 낸 거니까. 그러면 부당에 해당이 되면 우리 부가세 때 부당 배우셨죠, 여러분? 가산세 몇 프로였죠? 40%. 네, 그거 똑같이 붙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강조를 좀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라는 부분. 자, 그리고 세대원을 써드리긴 했지만 세대원의 요건 충족 부분이 있어요. 자격증에선 그냥 이렇게만 써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이 세대원의 요건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4가지 모두 충족자예요. 그래서 사실상 법을 읽어보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겠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네, 법을 완화 조치했다라고 해서 이게 들어왔던 해에 상당히 실제 근로자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읽어봤더니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원은 거의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쨌든 무주택 세대주. 그러면 이 세대주가 집을 자기 명의로 빌렸겠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무엇하였다? 빌렸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 게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구 기억해야 될까요? 국민주택 규모 기억해야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건 몇 평방미터? 85평방미터까지를 국민주택으로 보죠. 근데 수도권이 넘어가면 우리 요거보다 더 커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자금 대출은 여러분 은행에서 빌린다 그러면 대출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건 대출기간 난에 넣으시면 돼요. 이거 프로그램 넣는 난이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한테? 저는 아는 지인한테 빌렸어요. 지인. 그럼 개인한테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거주자라고 불러줘요. 그럼 거주자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빌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의 소득이 얼마인 경우만 인정하겠다. 내 급여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거주자로부터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차입한 원리금 상환이라면 무엇하겠다.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겠죠. 대부분들이 다 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법정 이자율이라는 건 여러분이 간주임대료와 관련된 이자율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020년도 공시가 얼마였죠? 1.8? 네, 그 1.8이라고 하는 이자보다는 더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낮게 주는 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최소한 1.8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시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계속 해마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해마다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계약서도 보시고 여러분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무엇하겠다?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슨 부분? 담보 제공하고 우리 돈 빌려온 거.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자,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무슨 부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이면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0년 법으로는 그런데
우리 2013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던 건 얼마? 3억. 자,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건 얼마? 4억.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원래 3억 이하만 해줬었는데 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상향 조정해 준 거예요. 얼마로? 4억으로. 야, 근데 또 올라가네. 그래서 상향 조정을 얼마까지 해준 거예요? 5억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을 땐 5억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이 사람이 지금 2020년도에 집을 산 게 아니고요. 지금 언제 샀냐고 물어봤더니 아, 저는요. 2012년도에 샀어요. 라고 해요. 2012년도 취득. 취득일자가 다 보이거든요. 그럼 2020년도 취득이면 5억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분명히 13년도 10월 30일 이전이면 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아, 기준시가 3억 이하였을 때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나오면 이제 우리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우리 금융회사 등에서 무엇하는 거, 돈을 빌려온 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라고 부르고 그거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냥 주택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주택이라고 불렀다는 건 내가 국민주택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국민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이거에도 단서가 있어요. 몇 년 이전에 취득한 건 1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국민주택 규모를 충족하지 않으면 이 사람 공제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요. 기본적으로 15년 상환 조건이나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길어요. 그리고 최소한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법에서 제재 조건이 붙어서 아 저는 10년 내에 다 갚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정 못해요. 지금은. 그냥 데이터 뽑는 게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뽑아서 그 요건에 맞춰서 무조건 20년 하셔야 돼요. 무조건 15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근데 15년 아래 좀 거의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이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이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10년 전에 뭐 15년 전에 빌린 걸 지금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보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있더라라는 부분. 그럼 대상 요건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대주 미 세대원. 근데 대부분 세대주만 된다라고 생각하셔라. 세대원 들어온 경우 여기도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세대주가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 기간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살 때 있다가 바로 팔아버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 과세 기간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팔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공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주택수라고 했을 때 1주택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는요. 본인과 배우자가 갖고 있는 걸 합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합산이야. 같이 살든 떨어져 살든. 무조건 합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세자금 대출 얘기했을 때 지금 천안에 집이 있고 이 사람이 부산에서 일하면서 전세를 지금 얻었다. 근데 천안에서 얻은 전세는 자기 명의고 지금 부산에서 얻은 건 그 천안에 지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네, 배우자 명의도 합산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과세기간 종료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세대주.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시험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자, 이렇게만 기억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가능한 부분. 그냥 쉽게 나오길 바라자고 여러분. 근데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어려워졌네. 2019년도 기출 중에 이거 되게 어렵게 낸 문제가 있어요. 네, 많이들 어렵다고 느끼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주택자금 공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팁박스에 가시면 국민주택 규모를 보는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이면 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라면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무엇할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 이 세대의 구성원은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다시 1, 2, 3, 4 단서가 붙어요. 그 요건 모두 충족한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은 업무 땐 반드시 확인하실 것. 시험은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 밖에 소득공제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이제 신용카드라는 부분을 들어가 볼게요. 자,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소득금액 요건에 대한 걸 적용하고 연령의 요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쉽게 보시면 뭐냐면 앞에서 연금 얘기도 했고요. 보험 얘기도 했고요. 주택자금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세 가지엔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 원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주택자금의 단서가 있긴 했지만 그게 빠져버리면 결론적으로 누가 지출한 돈이라고 보셔야 돼요. 연금, 보험료, 그리고 주택자금 다 본인 지출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신용카드에 대한 건 본인이 아닌 사람 것도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부터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봤을 땐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본인도 들어오고 배우자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온다. 부양가족도 들어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물적공제나 물적 세액공제를 받을 땐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표현을 시작을 해요. 근데 반드시 단서를 이해를 확인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저 동그라미 피시할게요, 여러분. 동그라미로 되어 있겠죠? 근데 기본공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에 있을 수 있죠. 본인은 무조건 들어오겠지만 그러면 요 X인 자, 이걸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부라고 넣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부라고 넣은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되느냐, 공제에 들어올 수 있느냐?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소득금액 요건은 적용해라. 그럼 이 얘기는 우리 소득금액 합계액 얼마 이하자만 두라라.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두라라. 근데 연령 요건은 제외한대요. 그러면 우리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였죠, 여러분? 장애인을 제외하면 우리는 20세 이하 조건과 우리 60세 이상 조건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 부의 사유가 소득 때문에 부가 아니라 연령 때문에 부였었다라면 우리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를 등록하는 거예요.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 등록할 때. 그래도 보면 이거 반드시 합니다. 제일 먼저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1번은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더니 페이퍼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할 건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먼저 보실 것.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나는 자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현재 대학생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25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대학생이라는 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소득은 없대요. 그러면 이 자녀 25살인 대학생 자녀는 지금 소득은 없지만 나이는 25살. 그러면 20세 이하 조건에 들어와야 못 들어요? 못 들어오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린 분명히 기본공제는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에 들었더니 소득 때문에 얘가 부과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이 때문에 부였잖아요. 그럼 연령 요건 제외라는 건 20세, 60세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25세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게 지금 내가 카드를 쓰면 내가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난 부모님이 지금 다니고 난 학생이고 그럼 내가 카드를 열심히 쓰면 그럼 그 빚 누가 갚아줘요? 부모님이 카드 떼금 주시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령 요건 제외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1번이에요. 모든 소득공제 얘기할 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됐을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달아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신용카드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무슨 금액이 몇 퍼센트를 초과했을 때 우리 당해 연도에 총 급여가 있을 것이다. 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라면 그 초과 금액의 20%와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을 무엇하겠다? 우리 인정할게.
그럼 여러분 이건 거예요. 내가 총 급여가 현재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20% 이상은 넘어가야 되니까 25%. 그럼 여러분 3천만 원에 곱하기 25% 하시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25% 하시면 우리 750인가요? 네, 750. 그러면 여기 750만 원이 지금 요 금액이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내내 쓴 신용카드 사용액이 얼마이더라? 아예 5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 500만 원 입력해도 우리 신용카드 공제 금액은 있다 없다? 없어요. 750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1,000만 원을 쓴 게 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럼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서 750을 빼고 얼마요? 250만 공제 대상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원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드린 이 부분은 사실상 시험에선 많이 안 건들고요. 업무 때는 종업원들 모두 다 물어봐요. 본인이 1,000만 원 썼다고 냈는데 왜 나 공제 금액 안 떠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25% 넘어간 것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론에 이 얘기를 내도 사실상 하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급여라고 하는 과세급여가 확정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금액도 계속 바뀐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들어와서 봤더니요. 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무엇을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거, 여러분이 지출이라고 얘기 안 하죠. 사용한 거. 왜냐면 카드 대금 뒤에 나가니까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한 것만 들어올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럼 신용카드도 들어올 수 있고 현금 영수증도 들어올 수 있고 직불카드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직불카드, 타크카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 모두 다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왜 선불식 카드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네, 그 선불식 카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들어오는 근로기간 제공이라는 거 위에 1번이라고 써드린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우리 이제 공제 한도락에서 나온 부분, 총급의 20%와 300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건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론 문제를 푸는데 300이 아닌 사람도 있더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총급여 조건이 들어왔잖아요. 이건 사실상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 연말정산 메뉴에 가시면 이거 금액 보이거든요. 빨리 열어서 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탭 있는 쪽에 가시면 이게 다 떠요. 그러면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 20%와 300만 원을 비교해서 무엇하겠다? 작은 금액. 그러니까 최대한도 300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만 한대요. 왜 만 원 원자가 두 번 붙어 있을까요? 250만 원만 인정하고요. 그리고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은 얼마만? 200만 원만 인정을 해요. 됐을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의 조건? 200만 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300이 한도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300과 2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이게 이제 중요한 키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금 무슨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도서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뭔가의 사용 금액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7천만 원 이하자 앞에 있는 건 7천만 원 이하자가 아니어도 되는 조건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를 자를 거예요. 자, 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300만 원이 넘치더라, 200만 원이 넘치더라, 250이 넘치더라 라고 하게 되면 당신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게 있느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전통시장의 위치를 다 정해줬어요. 그 장소에서 쓰면 그게 전통시장으로 집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시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되시죠? 여기에 누구는 못 들어오고요. 택시는 대중교통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액이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더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 부분, 그리고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와 신문과 공연과 박물관, 미술관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으면 세 개를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총급의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 등에 대해서 들어갔던 전체 금액. 그러면 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초과된 금액 중에 얘를 선별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각각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 300만 원 최대 한도였던 사람은 최대 얼마까지도 낼 수 있다? 최대 600만 원까지 낼 수도 있겠죠. 100이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200만 원이었던 사람은 우리 300밖에 못 되지니까 이 사람 뭐가 될까요? 500이겠죠. 최대가 되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되게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원리 설명은 해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실기할 때 이거 많이 안 건들 거예요, 여러분. 네, 이론 말고는 크게 건들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공제율도 현대 시험에서 많이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다 차등이구나. 대신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공제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입력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입력의 위치가 다르면 곱해지는 공제율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입력 위치 틀리면 점수는 없어요. 반드시 어느 자리에 넣어야 되는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전통시장 사용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쓸 수 있고 현금시장,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모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건 얼마를 공제해 주겠다? 40%를 공제해 주겠다. 자, 그리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도서 등에서 지출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 30% 공제를 해주겠다. 자, 그러면 위에 있었던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포함된 금액은 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우리 제로페이. 여러분 제로페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서 쓰고 있는 게 제로페이죠. 우리 왜 지역 화폐를 만들어 쓰시잖아요. 네, 그 제로페이에 대한 사용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30%예요. 그러면 직불, 선불, 현금, 제로페이 뺀 나머지 누구야? 신용카드, 순수한 신용카드. 근데 그 신용카드가 전통이나 대중이나 여기 도서 쪽에 들어간 건 다 무조건 다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뺀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분은 얼마만 해주겠다? 15%야. 차등이죠. 우리 2020년도 기준에 우리 중간에 바뀐 세법은 안 넣어드린 거예요. 이게 원래 2020년도 연초에 세법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이 공제율이 다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에 못 낼 거예요, 여러분. 낼 수가 없어요. 중간에 바뀐 법을 건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안 하려고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입력의 위치가 무엇하면 안 된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 전산 실무에서는 자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신용카드 사용자 범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제가 분명히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에 얘기했을 때 소득금액의 요건은 규제하겠다, 적용하겠다. 근데 연령의 요건은 따지지 말아라, 제외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도 다시 얘기하겠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얼마 이하인 사람만 들어라,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들어라. 그러면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의 거주자가 무엇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적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카드 대금을 누가 갚을 거라는 거예요? 거주자 본인이 갚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카드이든 배우자 명의 카드이든 직계 좀비속의 명의 카드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카드를 꼭 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카드를 아내가 쓰고 내 카드를 어머니가 쓰고 불법이에요, 여러분. 내 카드는 나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 좀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는 건 맞다. 그런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그쪽에서 물적공제를 받아야 돼요. 사람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쓴 공제는 자동적으로 그쪽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A가 받고 우리 그 사람이 쓴 돈은 B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하나 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전산에 가서 시험 보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건 이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실 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를 보셔야 되니까 요 얘기랑 다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거예요. 자, 지금 신용카드 사용자를 쭉 줬는데 그 중에 형제자매 글씨가 있다. 그럼 무조건 빨간 줄을 긋습니다. 형제자매는 어떠한 경우도 안 돼요. 자, 그 얘기는 20세 이하 형제자매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금을 내가 내줬다 하더라도 우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형제자매는 법에서 무조건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외. 됐어요?
이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게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시험 보러 가시면 텍스트 박스에 나 이것 때문에 썼고, 이것 때문에 썼고, 이것 때문에 썼고 다 써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OX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OX를 꼭 합니다. 업무는 OX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모일 때 X로 되어 있는 이거 공지 못 받으니까 제외시키세요 라고 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알아서 자동 제외가 되고요. 공제가 될 수 있는 것만 자동으로 들어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OX를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O인 것만 프로그램에 넣게끔 하는데 업무는 사실 다 빠지고 들어옵니다. 안 빠지고 들어오는 것만 우리 사실상 업무에서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일단 우리 누구 사업소득의 비용인 경우 또는 법인의 비용인 경우 여러분 1번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 모일 때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시험에서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국세청이 이거 잡겠다고 법령까지 바꾼 이제 법의 명문화를 시켜줬고 그리고 법인세 시행령 서식까지 바꾼 상태예요. 여러분 ERP 수업했을 때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라고 해서 작성했던 거 기억해요? 우리는 합계표라고 안 배우고 검토표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자리에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고 세금 계산서 있고 계산서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에 분명히 개인이 있었죠. 임직원 카드 쓴 거. 그게 지금 이 1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 업무를 위해서 내 카드로 경비 지출했다. 그럼 회사에서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근데 이건 홈택스에서 빼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국세청이 얘를 잡겠다고 혈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시험은 내다 말다 내다 말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 2천만 원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회사의 경비로 500을 썼다. 그럼 우리는 얼마만 공제 대상이 된다? 1,500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거 원천징수 의무자가 500만 원 빼는 거 해주셔야 돼요. 근로자가 제출할 때 빼는 금액을 안 써주셨어도 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각종 보험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내가 카드로 냈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험료자가 붙은 건 누구로 받는 게 우선이다? 아이야 너 보험료를 카드로 냈어? 중복공제 안 해줄 거야. 그냥 보험료 공제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험료 공제 또는 보험료 세액 공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쪽으로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받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의 수업료와 관련된 부분 또는 입학금과 관련된 부분 이거 당연히 카드 결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느냐? 아니요,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얘기도 뭘까요? 아, 보험료에 대한 것도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에 대한 부분 공제 안 해주겠다. 보험료 공제만 받고 끝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건 교육비라고 불러요. 그럼 얘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같이 해주느냐? 아니요. 교육비 공제로 끝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는 신용, 카드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같이 섞어낼 거거든요. 중복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부분이요?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냈던 수강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하래요. 그럼 이건 무슨 사건이 될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얘기가 돼요. 아, 취약 전 아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쓴 학원비는 지금 이게 여러분 학원비는 원래 교육비가 안 돼요. 근데 교육비에 가면 다시 예외를 줘요. 취약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상황이 나와요. 무엇도 되고 아 얘는 교육비 공제도 되고 무슨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에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아 중복 공제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노란 애는 계속 내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데도 문제 풀 때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나왔는데 여기다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요즘은 교복구입비가 거의 다 없어지고는 있어요. 무료로 들어온 게 많아서. 근데 여러분 교복구입비도 교육비에 들어가요. 교복을 구입하는 거. 그럼 이 교복구입비도 내가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비 공제도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그러니까 얘도 중복공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취약전 아동의 그냥 학원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 교복은 여러분 누구부터 인정해요? 중학교, 고등학교죠? 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다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가족에 대한 대학원의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학원도 교육비는 맞아요. 근데 이 대학원은요, 본인밖에 안 되거든요. 뒤에 가서 교육비 때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의 키는 뭐다? 배우자 대학원도 내고 자녀 대학원도 내고 정말 많이 내거든요. 근데 누구밖에 안 된다? 본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을 뺀 나머지는 교육비도 안 되고 그거 카드 긁었다고 했을 때도 무슨 부분? 아, 여기 카드 사용 부분에도 못 들어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해. 여러분 이건 뭘까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출장 가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외국에서 쓴 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쓴 건 무조건 제외입니다. 무조건 제외.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기까지 끝내고 잠깐 쉴게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쉬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5번째 얘기는 여러분 국세 등이란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국세나 지방세나 또는 공과금 이것도 카드로 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등등.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요 부분들 우리 카드로 냈다라면 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성격을 카드로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세공과금. 근데 이 제세공과금을 이렇게 글씨를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열을 하는 거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카드로 구입한 게 있었다면, 자, 니스루와 관련돼서 내가 카드로 결제한 게 있었다면 이 부분도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빌리는 과정 중에 그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 또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과 관련돼서 우리 금융이나 보험 쪽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카드로 결제했었다. 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는 볼 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잘 안 건드려요. 대신에 여러분, 자, 봐야 될 게 있어요. 8번과 9번 조심합니다. 8번 시험 문제 2020년도 최초 출제했던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네, 배운 적이 없다. 그럴 리가요. 네. 대부분 시험에 잘 안 내는 거를 패스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카드로 대부분 중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전제품 사는 건 공제가 돼요. 냉장고 샀다, TV 샀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생활용품을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자동차 사는 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제세공과금의 성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법령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취득세 등이 발생되는 재산의 구입을 카드로 사는 건 인정 안 해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취득세 등이 발생되는 자산의 구입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아니, 땅이나 건물을 내가 카드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동차는 카드 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자동차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에 대한 비용은 안 돼. 그 부분에 누가 붙는다? 아,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신차. 우리 중고시장에 사는 중고자동차. 자, 그게 대표적으로 이거랑 그냥 연결됐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따로 나눠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무슨 부분?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중고자동차의 경우에 무슨 부분? 구입금액의 몇 %를 공제한다? 10% 공제 조항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2020년도 최초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웠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버리고 갔겠죠. 왜냐면 기출이 없었으니까.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그럼 중고자동차 매입 금액이 1,500이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얼마 넣으시면 돼요? 카드 사용 금액 10%만 인정하니까 150만 원. 됐죠? 네, 그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서 기부한 정치자금이 있었다라면 자, 그 부분도 빼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라는 거에 한해서 자, 그 얘기 이건 거예요. 내가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걸 기부를 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받았다. 아, 그러면 너 신용카드는 안 돼. 근데 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신용카드 쪽에 넣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받아도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교육비라고 하는 부분, 보험료라고 하는 부분 얘기했을 땐 선택이 안 된다고 했어요. 보험료, 교육비를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로 간다? 교육비. 무조건 어디로 간다? 보험료. 그럼 누구는 못 받는다? 카드는 안 돼요. 선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따져보시더라고요. 보험료가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배우면 100만 원이에요. 한도금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내가 1년 동안 냈던 금액을 다 합산해 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보험료 100만 원밖에 안 내니까 카드 결제했던 것 중에 자동차 보험료를 카드 결제를 많이 하세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다른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를 받고 자동차 보험료 카드 결제한 거 신용카드 공제받고 싶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법에 갔더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한도를 넘쳐서 보험료 공제를 못 받은 거지. 내가 안 해주겠다고 하진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육과 보험료는 무조건 카드 결제에도 그냥 여기서 받고 한도가 넘치는 건 네 사정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택적인 부분은 없어요. 근데 10번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냈을 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시험의 난이도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번째 내용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등에 대해서 그쪽에 무슨 부분 뭔가를 공급을 받고요. 또는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 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내가 뭔가를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가를 결제했다. 안 된다. 자, 현금 서비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현금 서비스.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이거는 불법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비정상적 행위는 잘 얘기하진 않지만 자, 그리고 무슨 부분? 월세요. 이런 월세 카드 결제 가능하거든요. 그쵸? 아,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신용카드 등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월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았다라면 그거로 빠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정치자금 기부랑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아, 내가 월세 세액 공제를 안 받았다라면 우리 신용카드 등에 현금 영수증 사용분 넣어서 공제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14번도 선택은 가능해요. 그래서 14번 그리고 아까 정치자금 얘기했던 10번은 택일이다. 그래서 안 받았을 때 또는 받았을 때라는 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중복공제 검토 반드시 기억. 자, 앞에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할 게 되게 많죠. 소득세는 전산실무 들어갈 때 제가 계속 암기하라는 부분들 암기가 안 되시면 입력할 때마다 계속 틀려요. 자, 이거는 중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자, 신용카드로 내가 의료비를 결제했더라. 그러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복이라는 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신용카드를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그러면 무조건 이 보험료는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험료로 가라고 했었죠. 보험료로.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결제한 학원비. 자, 그러면 이 학원비는 우리 아까 중복에 대한 부분 얘기했을 때 여러분 누구 달아드렸어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근데 원래 학원비는 교육비가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되는 거라겠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도 받아라. 그리고 무엇도 아유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본인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들이 쓴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카드 결제한 부분은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또 헷갈리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교복 얘기했죠, 여러분. 신용카드를 결제한 교복 구입비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럼 교복 구입비에 대한 건 우리 교육비 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이거 카드로 결제하면 무엇 된다? 이거 돼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이 있더라. 자, 그러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면 우리는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게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폐기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